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면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김 실장을 변호했는데요. 본질적인 논쟁이 바뀌지는 않는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집권 1기 때 이후 9년 만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내일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제들은 이란 전쟁부터 무역까지 다양한데 첫 소식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길에 오르기 전 시진핑 주석과 이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number one, we're going to have a long talk about it, and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at good things are going to happen. 다만 시 주석이 이란 전쟁에 개입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엔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문제로 정상회담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걸 경계한 건데 주요 의제는 무역 문제가 될 거라며 중국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more than anything else will be trade.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유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대두와 쇠고기, 보잉 항공기 등의 구매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만 무기 수출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시 주석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대만 문제에 관해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또 관세 완화와 반도체 등 기술 규제 해제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中方愿同美方一道，秉持平等、尊重、互惠的精神，扩大合作，管控分歧，为变乱交织的世界注入更多的稳定性和确定性。 집권 1기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의 이번 방중에는 국방장관이 냉전 이후 처음 함께했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등 빅테크 CEO들도 동행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9년 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이번엔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텐탄에서 트럼프를 맞습니다. 황제급 의전이 이번에도 눈길을 끌 것 같은데요. 베이징 분위기는 신은석 기자가 전합니다. 공항에서 베이징 시내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곳곳은 통제됐고 트럼프 대통령 숙소 주변엔 공안의 경비가 삼엄합니다.天安门 광장이 한눈에 보이는 남쪽 성루는 내일 하루 폐쇄됩니다. 觉得我们来说，作为中国人，而且作为这个贸易方面的这个人，我希望能有一些好的政策嘛。 9년 전 자금성과天安门을 통째로 비우고 트럼프 부부를 환대했던 중국은 이번에도 의전에 신경을 썼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방문할 텐탄공원은 하루 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명청식이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장소로 무역전쟁과 중동 정세 등의 해법을 하늘 아래 질서에 빗댔다는 분석입니다. Because this was where he received the mandate from heaven, the right to rule China. 9년 전 중국은 미국과 동등하다는 인상을 남기려 애를 썼지만 이번에는 공존이 화두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And China has achieved the near peer status, as U.S. National Security Report mentioned. So if that is the case, then U.S. administration and President Trump and all his colleagues has finally realized, okay, we need to find a way to coexist peacefully with China. 대중 강경파로 제재 대상에 오른 루비오 국무장관도 동행하는데 중국 측이 이름 표기를 바꿔 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드론 같다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이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호르무즈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군사적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남우호의 예인 등을 도왔던 아랍에미리트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남우호가
테러리스트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지 않다며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드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상황에서 청와대 판단은 다른 겁니다. 이란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확실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다른 나라를 지목해 비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해선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일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미 중인 안규백 국방장관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상황과 관련해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로 군사적 자산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 실장은 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전작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전작권 전환 시점에 인식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공격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가운데 이란 측 공격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피격 당시 나무호는 백고리를 이란 쪽으로 두고 정박 중이었는데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미에 타격이 가해진 겁니다. 선미를 공격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윤우리 기자가 설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3월. 나무호 등 우리 선박은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대피합니다. 40여일을 해협 안쪽에서 맴돌던 나무호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정이 나온 다음 날 호르무즈 해협 출구 쪽으로 재빠르게 나옵니다. 다른 선박들도 탈출을 기대하며 입구로 몰려들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통제되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보름 동안 나무호는 이란이 설정한 통제선 안쪽에서 정박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4일 조류와 바람에 의해 무동력 상태로 움직이고 있던 나무호의 꼬리에 피격이 가해집니다. 당시 이란 쪽에선 나무호 선미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미를 공격했다는 건 자신이 가진 무기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인 거고요. 무기 체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타 능력부터 무력화시켜서 공격 주체를 확인할 핵심 단서는 피격 부위에 남은 무기 잔해인데 나무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m 크기의 비행체 엔진 잔해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분 파편을 수거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식별이 되면 이란에서 운용하는 계열과 유사하다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집한 증거물의 범위와 수준이 특별하기가 어려울 정도 수준의 증거물이다 이러면은 또 제한이 되는 거죠. 정부는 엔진 잔해를 곧 국내로 옮겨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그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나무호가 피격된 지 열흘이 되도록 정부가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못하자 미국이 나무호를 공격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근거는 제대로 내놓지 못했는데요. 누가 그랬을까요? 알만한 쪽입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나무호 피격 사건이 미국 소행 같다는 주장은 어제 진보진영 팟캐스트 낙곰수 출신 김용민 씨 유튜브에서 나왔습니다. 심리연구소를 운영하는 김태형 씨가 갑자기 미국 소행을 주장하자 김용민 씨도 맞장구를 칩니다. 나무호 피격을 누가 했다고 보세요? 저는 미국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소행이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명분을 만들기 위해 긴장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뿐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이라크를 벌집으로 만들어 놓고도 자성이 없다는 등 반미 성향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척 그랬죠. 했지만 실상은 뒤로는 나쁜 짓만 하고 나쁜 짓 하는 이런 아유 진짜 치가 떨립니다. 네. 자, 해당 유튜브 발언은 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도 실렸습니다. 과거 김 씨가 참여한 낙곰수에선 김어준 씨 등이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야권에선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초기 대응에 혼선을 자초하니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 씨는 TV조선에
의견을 음모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면서 미국 책임론은 상상조차 하지 말라는 건 공론회장에서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란은 휴전 기간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미사일 기지 대부분을 복구하고는 관리하는 해협이 10배나 넓어졌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우방국에겐 해협 통과도 승인하면서 자신이 호르무즈의 주인이란 점도 과시했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체가 연기를 내뿜으며 밤하늘을 가로지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교전을 벌인 다음 날 이란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군이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 주변 33개 미사일 기지 가운데 30곳에서 다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회복했다며 해협을 지나는 선박과 미 해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이 전쟁 이전 기준으로 70%의 미사일과 발사대를 여전히 비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습으로 대부분 파괴시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They don't have any anti-aircraft. They don't have any radar left. Their missiles are mostly decimated. 해협에 소형 잠수함까지 배치한 이란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해협의 범위가 10배로 넓어졌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It means that let's take care of the issue of the Strait of Hormuz and also discontinuing this so-called blockade that US has imposed on Iran. 우방국을 상대로는 해협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이란이 이라크와 파키스탄의 요청을 받고 원유와 LNG를 실은 유조선들을 잇따라 통과시켰다며 이는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란이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달라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 달 전과 달리 최대 승부처로 뽑히는 서울, 영남, 시도지사 후보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지난 3월 말 일찌감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독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추경호 후보를 확정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44%, 추 후보 41% 초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장에서도 민주당 전재수 후보 43%,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1%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등이 보수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대구에선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54%로 적절하다는 응답 22%를 크게 앞섰고 서울, 부산과 경남도 부정평가가 17에서 1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대통령 돼서 재판 멈춰 세우고 자기 죄 지우겠다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고 있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선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격차는 한 자릿수인 8%포인트였습니다. 서울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는데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표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선거 판세가 꿈틀대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0여 년 전 폭행전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그동안 5.18 관련 반어로 인한 다른 당 보좌진과의 다툼이 발단이었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당시 구의회 회의록엔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5년 10월 서울 양천구 의회 회의 속기록입니다. 한 구의원이 구청장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다면서
주인이 거절하자 말다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모 의원의 비서관이 만류하자 폭행을 가했다고도 했는데 민주당 소속이던 당시 양재호 구청장은 시시비비를 떠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해당 비서는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까지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던 정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였으며 정 후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개혁신당도 거취를 결단하라며 가세했습니다.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주폭 사건을 5.18 논쟁으로 포장하는 것은 5.18 정신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다만 당시 구의회에서 제기된 주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이나 당시 언론 보도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 측은 속기록은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폭행 사건 거짓 해명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건 저희가 따로 보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정 후보 측은 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국민배당금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세했습니다. 초과 세수에 대한 걸 초과 이윤 배당으로 왜곡했다며 음해성 가짜 뉴스라고 한 건데 오히려 공방은 더 거세졌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김 실장 제안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지 본심이 뭔지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에 대해 AI 부문에서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 배당하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마치 기업의 초과 이윤을 배당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하는 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초과 세수라는 개념과 초과 이윤이 좀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서 정책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혹은 오용되는. 그러나 김 실장 글에는 AI 시대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등 초과 세수가 아닌 초과 이윤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세를 통한 세수 확보 외에 기업의 초과 이윤을 다른 방식으로도 배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던 당초 청와대의 기조와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적어도 초과 세수를 통한 국민 배당 제안에는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AI가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부 펀드 등 AI 분야에 정부가 투자해 그 배당금으로 재정을 충당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야권으로부터 국유화 시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논란에 뛰어들고 야당도 적극 쟁점화하면서 국민배당금 논란이 이번 선거 또 다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과 이윤이든 세수든 배당이 가당키나 하냐고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반도체 회사를 차라리 국유화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여당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들이 세금 부담 완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적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공화국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입니까? 그거 완전히 개무시하는 사람들 이번에 확실하게 좀 심판을 해주시기를. 김용범 실장의 제안에서 시작된 이른바 국민배당금 논란을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초과 이윤이 아닌 초과 세수를 배당하자는 이재명 대통령 반박엔 초과 세수면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느냐고 했습니다. 결국 무분별한 현금 살포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기사가 대통령 언급 이후 삭제된 걸 두고도 야당과 언론을 향한 입틀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돈을 뺏는 일로 시작해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모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할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업의 이익을 뿌려서 얻을 표가 탐나느냐며 차라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국유화법을 만들라고 비꼬았습니다. 사기업에 대한 청와대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에 따른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언급을 기업 이익에 강제 환원인 것처럼 공세를 펴는 건 가짜 뉴스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만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선 당과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소뚜껑을요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숙성이 되고 할 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국민 배당 논란이 주가에 민감한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KB조선 정민진입니다. 성과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 동안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중재에 나섰는데 노조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 파업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연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삼성전자 노조 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던 조정안 초안에 대해 노조가 더 퇴보한 안건이라며 조정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업이익 10%에 특별보상을 더해주겠다는 사측안에 대해 정부는 연봉 50% 상한선을 그대로 두고 영업이익의 12%까지 성과급 규모를 늘리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을 당초 15% 요구안에서 13%까지 낮출 수 있다면서도 상한선을 없애라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저희가 1등 했을 때만 성과급을 받는 구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희의 성과를 하이닉스 기준에 맞추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같이 성과가 좋을 때만 특별 성과급을 주겠다는 사측안과 영업이익의 일부를 고정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안은 통상임금 적용 문제 등과 맞물려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며 사측과의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추가적인 회사와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대화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노조가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정부의 개입과 법원의 파업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파업 위기 속에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뭐가 있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정부가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네, 급기야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김민석 총리 오늘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정부가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파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 듯한 모습인데요. 정부가 관리하고 지원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분쟁이 커지고 노사만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정부는 신청을 받고 조정에 나섭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삼성전자 노사의 조정이 진행됐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죠. 이때 진행되는 게 사후 조정입니다. 어제와 그제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로 추가 사후 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전망이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후 조정을 또 해도 안 되면 남은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 조정권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발동 요건은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입니다. 국내 유가 증권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멈추면 손실이 40조 원이 넘고 국가 경제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발동 요건에 부합한다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긴급 조정권이 실제 발동되면 쟁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재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긴급 조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4차례뿐입니다. 정부로선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도 변수가 되겠네요. 네, 오늘 수원지법은 관련 가처분에 대한 2차 신문 기일을 진행을 했고요. 예고된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데 인용 시엔 노조가 파업 동력을 잃을 거란 전망입니다. 가처분이 일부만 인용돼도 파업 범위와 인력 운영에 제한이 생길 거란 분석이고요. 다만 기각되면 노조는 부담을 덜고 본격적인 파업에 나설 명분을 얻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업 전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8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또 비공식 조정과 공식적 조정이 또 이루어질 텐데 그때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해관계자 전반을 고려하는 그런 성과 배분의 기준을 이번 차에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 잘 좀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 8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원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 오늘 재산 분할 합의를 위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노 관장만 출석했고 결론도 나지 못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노소영 관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섭니다. 300원 불법 자금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1조 3,800억여 원 재산 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7개월 만에 열린 첫 조정기일입니다. 조정 절차는 법원 중재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노 관장과 달리 최태원 SK 회장은 변호인들만 출석했습니다.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첫 조정에선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합의에서 진전 좀 있었나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에 다시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TV조선에 다음 기일엔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며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어제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는 소식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지검이 추가 감찰을 한다고 합니다. 표적 감찰이라는 검찰 내부 비판이 거셉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지검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 감찰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검사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등에 대한 겁니다.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어제 연어 술파티 의혹은 뺀 채 자백 요구 등 사유로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안미연 검사는 SNS에 자신도 자백을 받기 위해 사비로 탕수육을 사준 적이 있다며 대검의 징계 논리를 비꼬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박 검사를 겨눈 전형적인 표적 감찰이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 차장급 검사는 특정 정치 세력의 요구에 맞춘 감찰이라고 했고 또 다른 검사는 팩트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검의 징계 청구에 대해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는 결국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중징계가 나오면 직접 징계 처분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제청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집행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TV조선 유광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운전자 없이 멈춰있던 트럭이 굴러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들을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했는데 운전자가 제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합니다. 육중한 무게에 갓길 차량이 잇따라 튕겨나가고 가로수마저 맥없이 꺾입니다. 눈 깜빡한 사이 자신의 차량이 사라진 현장을 마주한 여성 운전자가 놀라 도로 쪽으로 달려갑니다. 사고 트럭은 왕복 7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내려오다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내리막길에 정차 중이던 17톤 하수 준설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차량 5대와 가로수 2그루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왔는데 이차 있잖아요. 저가 먼저 박은 다음에 저한테 와서 받고 밀고 내려와서 여기가 원래는 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큰 사고인데 다른 피해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경찰은 준설 차량 운전자가 제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인목을 고이고 차량 바퀴를 길 가장자리 쪽으로 조여놔야 한다. 그 조치가 위헌했던 것도 보여요. 경찰은 50대 준설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학생들이 무인 오락실에서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파출소가 코앞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미 다른 매장들을 턴 학생도 있었습니다. 소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마스크를 쓴 남녀가 무인 오락실에 들어오더니 집회교환기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가방에서 커다란 절단기를 꺼낸 남성이 자물쇠를 끊자 밖에서 망을 보던 남성이 들어와 돈을 가방에 쓸어 담습니다. 가게에 침입해서 도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무인 오락실에서 중학생 3명이 현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학생들이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이 무인 오락실은 인근 파출소에서 7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문 열려있고 주변에 문 열려있고 우리 직원이 바로 나한테 전화한 거고. 절단기를 사용한 A군은 지난달 8일 종로구 무인 오락실에서 400만 원, 지난달 10일 노원구에서 230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자물쇠는 절단기로 잘라서 안에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현금은 다 털어간 상태인 거고. 경찰은 A군을 포함한 10대 청소년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소지연입니다.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선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초등학생이었고 그 차도 훔친 거였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굽어진 도로를 달리다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에어백이 터진 차 안에서 3명이 내리더니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나타난 순찰 차량이 이들을 뒤쫓습니다. 꽝소리가 나가지고 뛰어나왔더니 여기 앞에 받고 조그만 애들 셋이서 뒤에서 2명이 내리고 앞에 3명이 내리고. 경찰을 따돌리며 추격전을 벌인 이들 3명은 놀랍게도 모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초등학생 3명은 이 길을 따라 도망쳤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200m 정도 뒤쫓은 끝에 사고 현장 부근에서 1명을 붙잡았습니다. 어린애 하나가 도망가더라고요. 도주하는데 바로 경찰차 오면서. 나머지 2명은 혹시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어요. 1명만 이쪽으로 승려갖고. 달아난 공범 2명도 사고 5시간여 만에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사고 지점에서 4.5km 떨어진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시동이 걸리자 차를 몰고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가 이제 우리 경찰 순찰차를 보고 놀래서 충격한 것 같아요.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어제 이어 지방 옛 도심의 황폐화 문제 보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로 가봅니다. 대구의 명동으로 불리는 동성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징이던 대구백화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인근 상권이 무너지며 활기를 잃었습니다.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이나라 기자가 직접 가서 살펴봤습니다. 화창한 대낮에도 거리는 한산하고 여기저기 텅 빈 상가들만 보입니다. 거리 한가운데 12층짜리 백화점 건물 입구는 철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52년간 대구의 심장이자 약칭 대백으로 불리던 대구백화점이 2021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동성로도 함께 기울었습니다. 절감 같아요, 절감. 이 상권은 대백이 없어지는 바람에 완전 다 죽었죠. 대구백화점 폐점 이후 인근 동성로의 상가 공실률은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저녁에는 아예 거의 장사 안 돼요. 백화점이 없으니까 가격이 많고 그래서 문도 많이 닫았잖아요. 대구백화점이 대구의 그래도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저 백화점이 없어지고 해서 구심점이 없어졌나봐지. 백화점 옆에서 50년 넘게 구두방을 하던 어르신은 이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백화점 설정이 잘 됐죠. 하루에 구두 한 개도 나오고 두 개 나오고 그러면 돈 많은 거 못 버는데 이거 해가지고는 정말 돼요. 건물 임대료도 계속 낮아졌지만 한 번 무너진 상권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임대료도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제가 봐도 거의 한 50% 정도 나지. 주위에 있는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화장품이든 다 망했죠.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백화점 측이 건물 매각을 위해 협상 중이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취업이 어렵다는 말은 줄곧 나왔지만 이제는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새로 뽑을 바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청년 고용률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급기야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경제정책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4학년 조혜규 씨. 그동안은 주변에 회계사 준비생이 많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계법인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채용이 줄자 진로 고민을 하는 동료들이 많아진 겁니다. AI가 회계사를 대체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CPA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훨씬 예전보다 선배들 때 비해서는 많이 줄은 것 같고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특히 청년 취업자는 19만 4천 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도 43%대까지 곤두박질쳐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와 내수 부진 속에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유독 큰 겁니다. 실제로 AI 영향권에 있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입니다. 제가 취준 1년 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코딩 쪽은 많이 줄긴 했어요. 그리고 코딩 쪽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도 많이 준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어쓰 인구는 사상 최대인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AI의 진화와 중동 전쟁의 여파 등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번 지표가 고용 충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딱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시정 구상과 주요 공약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보수 텃밭에서 격전지로 바뀐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자, 민주당에 비해서 후보 선출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전지 얘기까지 나왔어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린 대구에서. 네. 그동안 선거 많이 치르셨을 텐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갑자기 대구가
격전지가 됐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예전하고 다른 양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초박빙 이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격전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몇 주 전까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분노, 질책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실망이 있었습니다만은 단일 후보로 최종 확정되고 나서 보수 또 저희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는 양상을 느낍니다. 어쨌거나 대구 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기 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절대 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꼭 이겨달라. 이런 바람이 많고 저 역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 후보인 제가 승리하겠다.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론조사 결과 좀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뭐 이른바 동남풍 이런 게 불고 있습니까? 동남풍을 만들어야죠.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동안 내부에서 자꾸 갈등 요인이 표출되다 보니까 실망감이 커서 등을 돌린 분이 많았었는데 단일 후보로 최종 확정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다시 기대를 모아주시고 이번에 바로 제대로 해서 반드시 선거에 이겨달라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은 그렇게 간절한 승리의 염원을 담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것이 최근 한 2주간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김부겸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구가 회초리를 들어야 보수가 살아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왜 그런데 좀 바뀐 것 같으십니까? 회초리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나 부모가 자식들, 학생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게 회초리입니다. 네. 민주당이 회초리라고 칭하지만 그것은 몽둥이를 들겠다 이런 형국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멸시키겠다. 저는 이런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저희들이 스스로 자성할 부분은 있지만은 또 경제 살려달라는 그 여망 그리고 우리 또 나라를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여망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보수의 심장은 반드시 지켜달라 이런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하고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변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른바 뭐 공소 취소 특검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재부 출신이시잖아요. 경제 공무원 출신이신데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금으로 나누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죄를 스스로 특검법을 통해서 없애겠다. 그러니까 저희 대구 시민들, 국민들께서 이에 대해 상당히 분노를 하십니다. 이게 어느 민주국가에 도대체 볼 수 있었던 거냐. 과거에 상상할 수 없던 형태가 나타난다. 여기에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 반도체 호황에서 세금이 잘 거치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 배당금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사회주의 경제냐, 이게 도대체 뭐냐. 기업이 이익을 많이 발생했으면 그것은 세금으로 환원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기업이 또 재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당연히 배당으로 가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초과 세수라는 것은 원래 정부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거친다는 현상이지 이게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의 이윤, 세금의 기업의 이윤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그 국가에서 그게 최고 의사 결정자들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냐.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과연 시장 경제를 하는 그 철학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속내를 지금 노출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대구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경제 좀 살려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예, 대구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 경기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조적인 문제다. 그동안 경제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서 산업 구조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제 판을 다시 짜겠다. 경제 대개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로봇
등 이런 첨단 산업 기지화를 해야 되었고 기존의 기계, 금속, 섬유 등을 디지털화, AI화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들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료, 보건, 관광, 문화 이런 쪽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서 여기에 돈과 사람이 모이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이 됐습니다. 시장 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거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앞두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목리로 즉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통합을 추진했던 대구 경북이 지금 통합이 무산이 됐다. 그래서 지금 500만 시도민, 대구 경북 시도민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이 선출되는 경북지사와 함께 바로 통합법 추진을 강력히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유능한 일꾼,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서 경제 살리는데 대구가 새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경제 문제를 담당해왔고 대한민국이 검증한 경제 부총리 출신입니다. 실력으로 대구 경제를 살려내고 대구 시민한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반드시 지켜서 입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뒤흔드는 이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키겠다.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어떨까요? 삶이 훨씬 윤택해질 거라고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벼락이 떨어졌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Equatorial Guinea. It's a small country. It had a big oil discovery about 20 years ago, but the country is mostly poor. 1990년대 중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적도 기니에서 대규모 해상 유전을 개발합니다.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죠. 하지만 석유가 국민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권력자의 주머니를 채우고 장기 독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름이 됐습니다. 이른바 자원의 저주입니다. 노르웨이는 달랐습니다. 석유가 발견되자 다른 산업에 투자하고 농업을 계속 발전시켜 성공합니다. 결국 하늘에서 떨어진 복도 행운일지 재앙일지는 사람 손에 달렸습니다. AI 호황이 만든 반도체 초과 이윤을 두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노조는 성과급, 농어민단체는 지원, 정치권은 배당을 말합니다. 잔치상이 차려지기도 전에 숟가락부터 든 겁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업 노력만으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국민이 쌓은 산업 기반 위에서 나왔다는 논리입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종의 체제 유지 비용으로도 본 듯합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은 이익이 나면 신기술, 새 시설에 우선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바로 도태되는 게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도 밝혔듯 이번 반도체 호황이 지속적이고 구조적인지 모를 일입니다. 주요국들이 생존을 걸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초격차를 어떻게 지킬지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최고 참모가 배당부터 언급하는 건 순서가 뒤바뀐 일입니다. 소뚜껑을요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여건을 따지고 국민적 공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 충격에도 대비해야 하고요. 국가 경제를 실험하듯 마구 다룰 일은 아닙니다. 5월 13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설익은 배당이었습니다. 내일은 옷차림 한결 더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 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 쑥 올라 이번 주말까지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내륙에 5에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전국 하늘이 맑아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청주와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0도로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의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